그대 사라지지 말아라. 박노해. 지금 세계가 칠흑처럼 어둡고 갈 길을 잃은 희망들이 숨이 죽어가도 단지 언뜻 비추는 불빛 하나만 살아있다면 우리는 아직 끝나지 않은 것이다. 세계 속에는 어둠이 이해할 수 없는 빛이 있다는 걸 나는 알고 있다. 거대한 악이 이해할 수 없는 선이, 야만이 이해할 수 없는 인간 정신이, 패배와 절망이 이해할 수 없는 희망이 깜빡이고 있다는 걸 나는 알고 있다. 그토록 강렬하고 집요한 악의 정신이 지배해도 자기 영혼을 잃지 않고 희미한 등불로 서 있는 사람. 어디를 둘러보아도 희망이 보이지 않는 시대에 무력할지라도 끝끝내 꺾여지지 않는 최후의 사람. 최후의 한 사람은 최초의 한 사람이기에 희망은 단 한 사람이면 충분한 것이다. 세계의 모든 어둠과 악이 총동원되었어도 결코 굴복시킬 수 없는 한 사람이 살아있다면 저들은 총체적으로 실패하고 패배한 것이다. 삶은 기적이다. 인간은 신비이다. 희망은 불멸이다. 그대 희미한 불빛만 살아있다면, 그러니 그대 사라지지 말아라. 네, 이 어둠의 시대에 빛을 나눠주는 희망의 한 사람, 이재명 성남시장님을 모십니다. 여러분 큰 박수로 맞아 주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이재명입니다. 네, 쑥스럽네요. 너무 소개가 과해서 제가 한 번도 이런 일을 당해보지 않았습니다. 역시 춘천답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는 사실 이 춘천에 그 데이트하러 많이 왔었어요. 공지천 이름만 해도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죠? 공지천. 그다음에 뭐 춘천으로 오는 길 자체. 좀 거기는 저는 아까 오면서 누구한테 물어봤는데 이 경춘 가도라고 불렸는데 그 가짜가 저는 아름다울 가짜인 줄 알았더니 좀 전에 물어보니까 길 가짜였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지금까지도 경춘 가도는 아름다울 가짜를 쓰는구나 이렇게 생각했을 정도로 저는 이 춘천에 대한 느낌도 좋습니다. 사실 평소에 자주 옵니다. 집사람하고 시간이 뭐 워낙 짧으니까 집사람하고 가끔씩 그 도청 앞에 그 닭갈비집 있잖아요. 그거 가서 슬쩍 먹고 가기도 하고 그럽니다. 또 몇 인분 싸가지고 며칠 동안 먹고 하는데 그런 아름다운 춘천에서 여러분들 이런 자리를 갖게 돼서 정말로 반갑고 감사합니다. 자, 기왕이면 우리가 암울한 시대에 좀 이런 것도 좀 즐겁게 하면 좋죠, 그죠? 우리가 엄숙하게 솔직히 여기 와서 뭐 이재명 시장한테 무슨 학술 연구하러 와가지고 학점 딸 것도 아니고, 그죠? 제가 자주 얘기하는데 절대로 제가 하는 얘기를 100% 믿어가지고 어디 학술 논문에 인용하면 안 됩니다. 이재명 주장에 의하면 이렇게 하면 안 돼요, 그죠? 제가 며칠 전에 전원책하고 얘기했는데 12.1을 잘못 외워가지고 11로 내가 외운 바람에 저는 11.7로 외우고 있었어요. 12.1인데 그래서 그걸 또 꼬투리 잡혀가지고 사실 우리 전원책 변호사는 저하고 인연이 좀 많죠. 인연이 좀 많고 정명을 상대로 제가 종북몰이 소송할 때 상대방 변호사였어요. 정명이 나한테 졌죠. 500만 원에다 이자 97만 원까지 해서 내가 597만 원 내가 받았어요. 그거. 그때 변호사이셨고 또 이분이 저를 좋아해요. 좋아해서 차명진 의원이라고 기억하시나요? 차명진 의원이 채널A에 나가가지고 이재명 시장이 형을 병원에 강제 입원시켰다더라 막 이런 소리를 막 하는 자리에 전 변호사가 같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전화해가지고 사과하라는 뜻으로 야, 그거 사실이 아니다. 우리 형수하고 조카가 입원시킨 거지 내가 한 게 아니다 그거. 그러면 미안하다고 전화라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차 변호사가 차명진 의원이 말을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또 소송했죠 제가. 소송해가지고 700만 원 뜯었어요. 그래가지고 그런 인연도 있는데 우리
전원책 우리 그 변호사가 또 TV조선을 맡게 됐다고 그래서 제가 자기 프로그램에 출연해 달라고 갔어요. 갔더니 막 혹시 유튜브 영상 가끔씩 보세요? 거기 보면 뭐 전원책 논파하는 뭐 이재명 어쩌고 그런 영상이 있습니다. 거기서 본인이 좀 당했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뭐 그랬는지 하여튼 그날 토론은 좀 토론 같지 않게 이상하게 돼버렸습니다. 오늘 그 얘기하고도 좀 관계가 있는데 뭐 그 얘기는 좀 이따 하기로 하고 네, 기왕이 이쁘게 네 감사합니다. 근데 이분들 누구세요? 오늘 얘기 주제가 또 좀 무거워요. 본관과 사회적 경제. 근데 저는 주최 측이 요청해서 하는 대로 절대로 말하지 않습니다. 감안은 하는데 별로 고려하지 않죠. 여기가 우리 김진태의 고향 맞습니까? 아니 뭐 아니야. 보니까 맞던데요. 여러분들 못 살겠어요? 요새 뭐 상 안 받기 운동 뭐 이런 것도 한다 그러시고 제가 얼마 전에 기사에 보니까 무슨 목욕탕에서 발견했는데 뭐 이런 얘기도 들었고 요새는 뭐 여기 잘 없다고 그러던데 제가 그분하고 인연이 좀 있어요. 우리 사법연수원 동기예요. 아? 왜 표정이 그러세요? 저는 아니라니까. 저는 아니고. 근데 이분은 사실 사법연수원 할 때 잘 몰랐고 나중에 보니까 좀 과한 행동을 많이 하는데 보니까 18기인 거예요. 연수원 18기. 18기. 18. 근데 왜 웃는 거예요? 내가 18이라는 말을 좋아하긴 해. 근데 저도 사실 그때 보니까 저렇게까지 하는데 야 춘천에서는 그래도 또 재선했죠. 야 저런 데도 되는구나. 제가 그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아마 여러분들이 최근에 그런 느낌이 곱하기 2가 된 것 같습니다. 박근혜 우리가 뽑았는데 물론 뭐 안 뽑은 사람도 있고 찍은 사람도 있고 놀러 가버린 사람도 있겠지만 여하튼 우리가 뽑았다고 돼 있긴 하잖아. 그죠? 뭐 진짜 됐는지 잘 모르겠고 진짜 됐는지 잘 모르겠고 여하튼 형식적으로 뽑아서 된 거예요. 근데 그 사람한테 지배당하고 있는 것도 못 견디겠는데 어느 날 보니까 그것도 가짜였어요. 최순실이었어. 그래서 우리가 억장이 무너졌잖아요. 야 진짜 자존심 상한다. 못 살겠다. 그러고 있는데 이 인간까지 아이고 미안합니다. 이 양반까지 또 이 양반 하니까 야 임마라고 해석을 하대요. 며칠 전에 TV조선이 또 이 양반아 내가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요걸 야 임마 그랬다고 왜곡을 해가지고 따옴표 따가지고 TV조선이 보도를 했길래 제가 화나가지고 제 전공이 뭐죠? 고발이지. 내가 TV조선 고발해놨어요 지금. 근데 이 양반아 이런 거 가지고 그러던데 약간 우리 김진태 의원께서 촛불은 바람 불면 꺼진다 뭐 그랬다면서요. 근데 촛불이 그게 그냥 보통의 촛불은 바람 불면 꺼지는 게 맞는데 훅 불어도 꺼지는데 이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나오는 이 촛불은 건들면 더 커지죠. 들불처럼 번지죠. 이 양반이 그걸 몰랐던 것 같습니다. 몰랐던 것 같고 우리 춘천 시민들의 자존심을 살려주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 박근혜 대통령이 한 일이 여러 가지 업적이 있는데 우리 알고 있죠? 첫 번째 이 양반이 몇 개를 했는데 공약을 지키셨어요. 대통령을 사퇴합니다. 했어요. 그죠? 곧 실현해야 될 것 같아요. 두 번째 지하경제 활성화. 지하경제 활성화 했어요. 또 있어요. 뭘 했냐면 국민통합을 이뤘어요. 왜 대단한 겁니다 이거. 국민통합을 이뤄가지고 95%의 국민이 한마음 한뜻으로 대통령 퇴진을 요구하게 됐어요. 정말 훌륭한 박수 한번 쳐주십시오. 박수. 이것처럼 이 박근혜 이분 때문에 우리가 야, 이 민주주의가 이렇게 망가졌구나 라고 생각해서 우리가 이러면 안 되겠다. 제대로 된 나라 만들어야 되겠다라고 해서 지금 촛불을 들고 결국은 대통령을 피 한 방울 안 흘리고 연행자 한 명도 없이
꼬집힌 사람 한 명도 없는 상태로 지금 그야말로 권력자를 내쫓는 전대미문의 역사를 우리가 만들어가고 있죠. 이건 정말 위대한 겁니다. 근데 춘천에서도 우리 김모 의원을 드디어 내쫓을 수 있는 상황까지도 잘하면 갈 것 같아요. 그죠? 네, 이거는 역시 우리 김진태 의원 내 친구의 기여니까 박수 한번 쳐주세요. 박수. 정말 감사합니다. 이번에 제가 이 주제가 보니까 분권 뭐 이런 것도 있는데 저는 이 분권이라고 하는 게 정말로 중요하다. 이 분권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가진 자원들을 효율성 있게 쓰는 방법이에요. 우리 사회의 자원과 기회, 역량, 잠재력은 일정하게 계속 유지되거든요. 근데 이거를 특정 소수가 많이 가져버리면 이 자원과 기회가 효율을 발휘하지 못하죠. 쌓여서 그냥 썩는 거죠. 아끼다 뭐 된다고요? 뭐 그 비슷한 거죠. 근데 이게 골고루 형편성 있게 잘 배분이 되면 그 자원과 기회가 효율을 발휘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 사회가 가진 자원이 총량이 효용성이 늘어나니까 총생산, 총효율이 늘어나죠. 그럼 국가가 발전하고 거기 또 있어요. 그 구성원들이 많은 사람이 기회를 누리게 되니까 그 구성원들이 열정을 갖고 일하게 되죠. 노력하게 되죠. 그러면 개인들도 신나서 꿈과 희망을 갖고 살게 되니까 개인들도 좋고. 근데 이게 모든 게 다 그렇습니다. 하다못해 자원, 토지 이런 것들도 옛날에 한쪽으로 쏠려가지고 몇몇 지주가 동네 거 다 차지하고 말 타고 이틀을 달려야 내 땅 벗어난다. 이런 식이 되면 그때가 나라가 망할 때입니까? 흥할 때입니까? 망할 때거든요. 역사적으로 그랬어요. 마찬가지로 권력도 집중되면 독점되면 비효율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권력은 꼭 소금물 먹는 것 같아서 조금만 가지면 계속 더 갖고 싶어요. 그래서 점점 권력을 독점하고 뺏고 집중화시키려는 욕망이 생겨요. 이러면 그 권력이 효율을 갖지 못합니다. 그 다음에 이상한 데 쓰여지기 시작해요. 그래서 원래 권력은 분산해놔야 됩니다. 분산. 수평적으로도 분산해서 국가 기관 사이에도 좀 분산하고 또 국가 중앙정부가 너무 많이 갖고 있으니까 지방정부한테 이렇게 분산도 쭉 해야 되죠. 이 중에 혹시 춘천시 의원님 계세요? 안 계세요? 혹시 춘천시 예산이 얼마쯤 되는지 아십니까? 뭐 9천억이라던데? 그게 일반 회계, 특별회계 합쳐서 그럴 텐데 모르세요? 좀 알고 다니세요. 여러분 돈이잖아요. 여러분 돈. 네? 여러분의 돈이라고요. 그거 어디다 쓰는지를 모르시죠. 그러니까 마음대로 쓰는 거예요. 단 100명만이라도 관심 갖고 너 이거 왜 돈 이렇게 썼어? 이거 왜 여기다 쓰지 여기다 썼어? 이런 소리 잔소리하는 사람이 100명만 있어도 춘천시 살림은 완전히 바뀝니다. 이게 지방자치죠. 국가 살림이 되면 국민들은 도저히 접근이 안 됩니다. 이게 1년에 국가 예산이 얼마인지 아시나요 혹시? 400조가 넘죠. 올해 본 예산만 400조입니다. 400조 동그라미 몇 개인지 아시는 분? 아까 그 400조 아시는 분? 동그라미 몇 개예요? 모르겠죠? 지금 쉬어보세요 한번. 한참 걸립니다. 아마 쉬다가 헷갈릴 거예요. 그렇게 엄청나게 많은 돈이라 거기는 느낌이 안 와요. 그런데 춘천 정도면 느낌이 오죠. 인구가 몇이죠? 28만 30만 잡고 9천억이니까 1인당 예산이 300만 원쯤 되는 거죠. 그죠? 이 중에 특별회계 얼마인지 모르겠어요. 그거 좀 빼고 일반 회계만 좀 알면 좋겠는데 대개 아마 일반 회계로 1인당 250만 원 정도 넘을 거예요. 특별회계 기금 이거 빼고 250만 원이 넘는데 성남시가 1인당 예산이 얼마인지 압니까? 160만 원이에요. 더 많은 줄 알았죠? 춘천보다 1인당 예산이 더 많을 거라고 여러분 생각했죠? 부자니까. 천만에 만만의 콩떡이요. 1인당 160만 원, 100만 인구에 1조 6천억입니다. 나머지는 특별하게 그냥 기금이에요, 기금. 한 9천억 되는데, 기금. 1조 6천억을 1년에 쓰는데, 이게 1인당 160만 원이잖아요. 그런데 왜 성남시는 여기 춘천이 안 하는 거 많이 하죠. 약 올리기 얘기 좀 해볼까? 청년배당 안 하죠? 교복 무상으로 안 주죠?
산후조리비 안 주죠? 노인 일자리라고 10만 원씩 용돈 버는 사업 못 하죠? 학교에다가 프로그램 지원, 그 토론 수업 지원 이런 거 200억씩 우리 하고 있는데 안 하죠? 어린이집 뭐 사회복지사 복지시설 종사자한테 1년에 월급 한 1년에 한 100몇십만 원씩 더 주는 거 안 하죠? 이게 치면 끝이 없는데 요게 얼마냐 다 합쳐서 1,000억. 1인당 10만 원에 불과합니다. 1인당 10만 원. 다 합쳐서 뭐 성남시가 뭘 많이 하네 어쩌네 10만 원에 불과하다고요. 딱 1,000억 미만. 1,000억 정도를 하니까 1조 6천억 중에 1,000억 정도를 이렇게 용도를 바꿔서 쓰니까 그냥 성남으로 이사 가자는 소리를 막 하는 상황이 나온 거죠. 이 중에 성남으로 이사하고 싶은 분 계세요? 예의상 하는 거죠? 예. 그럴 거라고 봅니다만 성남으로 이사 안 오게 하는 방법이 있죠. 성남으로 이사 안 가고도 똑같이 누리는 방법이 있다. 나는 말하고 안 했어요. 전 더 이상 얘기 안 했어요. 근데 왜 그럴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왜 그럴까? 성남은 시민들이 세금을 많이 냅니다. 그래서 부자라 그래요. 근데 세금을 아마 춘천 시민들이 1인당 내는 세금이 1년에 한 40만 원 정도 될까 말까? 제가 보기엔 그럴 겁니다, 아마. 얼마 정도 내는지 모르겠는데. 성남은 한 153만 원 정도 냅니다. 왜? 땅값이 엄청나게 비싸요. 성남은 산이잖아요, 산. 개발 못하는 산도 기본적으로 300만 원씩 합니다. 쓸 수 있는, 개발할 수 있는 땅은 얼마냐? 1,000만 원. 현재 상가를 지을 수 있는 땅은 얼마냐? 2천만 원. 도심지는 얼마냐? 5천만 원. 이러니까 재산세, 취득세, 등록세가 엄청나게 비싸겠죠. 그러니까 이게 주민들이 세금을 많이 내는데 세금을 많이 낸다고 정부에서 예산 지원을 하지 않습니다. 예산 지원을. 그러니까 정부에서 예산 지원을 안 하니까 이재명 같은 변종이 나타나는 거예요. 말을 안 들어. 하지 말라는 것만 골라서 해. 하라는 거 주고도 안 해요. 왜 그럴 수 있냐면 예산이 독립돼 있으니까 정부에서 보조금 지원을 안 하니까 힘들긴 한데 정부가 시키는 거 말을 안 들어도 제재할 방법이 없습니다. 제가 쓰면 성질이 못 됐잖아, 그죠? 웃으셔도 돼. 뭔가를 상상하고 내가 웃는 거 다 알아요. 예, 괜찮아요, 괜찮아요. 저는 그런 비정상을 잘 용서하지 못하는 경향이 있어서 가끔씩 그런데 어머니 패고 오르길래 제가 욕 좀 했어요. 뭐 제가 인품이 부족해서 그런 거 이해하시고. 그런데 정부 입장에서 보면 성남시는 1인당 160만 원이긴 하는데 이게 자꾸 복지 정책을 새로 하는 거예요. 왜 그게 가능하냐면 여러분 살림을 해보세요. 살림. 여기 앞줄 요 왼쪽 두 줄하고 오른쪽 세 줄을 나눠서 왼쪽 두 줄은 1,000만 원씩 줍니다. 1년에 1,000만 원 주고 이거에 잘 써라. 대신에 쓰고 남은 건 다 도로 내놔. 이렇게 했어요. 이쪽은. 이쪽은 똑같은 용도로 이거 쓰시고 나머지는 가지세요. 이렇게 했어요. 자, 예산 집행의 효율성이 어느 쪽이 낫겠어요? 이거 물어보나 마나죠? 이거 물어보나 마나. 이거 물어보는 게 자존심 상하는 일이에요. 그런데 차이가 얼마 정도 날까요? 이게 남의 돈이에요. 시간을 공돈이에요. 뭐 써도 표시도 안 나요. 그냥 1,000만 원 주고 다 없애는 거예요. 어차피 여기는 써서 그냥 남는 건 돌려줘 너 쓰고 이거 쓰고 여기는 남는 거 그냥 가지세요. 어차피 써서 없으시는 거예요. 차이가 얼마 정도 날까요? 여기 아마 쓰고 남길 것 같아요? 안 남길 것 같아요? 절대 안 남기죠. 남기면 돌려줘야 되는데 여기는 어떨 것 같아요? 악착같이 아껴가지고 꼭 필요한 데만 쓰고 자기가 갖겠지요. 이거 비슷합니다. 성남시는 예산을 아끼면 딴 걸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막 쥐어짭니다. 토목공사 안 하면 안 될까? 그 도로 보수 뭐 포장해야 되는데요. 사진 한번 찍어 와 보세요. 그러면 사진 찍어 오면은 요거는 요만큼만 떼우세요. 가로 세로 70cm 떼우면 되겠네. 제가 사인해주고 그랬어요. 요거는 떼우세요. 이거는 그냥 놔두세요. 도로 포장을 쫙 하는 걸 금지시키고 그랬어요. 거기서 돈 남으면 시민들한테 뭘 해주고 제가 표를 얻을 수 있는 포퓰리스트가 될 수 있잖아. 에? 이게 원래 정치를 하는 이유죠. 대의 정치에는
자꾸 주권 예산을 맡긴 주권자들한테 잘 보여서 또 인정받고 또 해라 라는 거예요. 원래 그래서 그건 칭찬받을 일이죠. 그래서 제가 포퓰리스트 아닙니까? 박근혜도 포퓰리스트라고 그러고 김무성도 포퓰리스트라고 그러고 그러길래 너는 그만 도둑놈이다 내 그랬어요. 그래 나 포퓰리스트 맞아. 진짜로 저는 어떻게 하면 쥐어 짜가지고 좀 더 해줄까? 왜냐하면 언론이고 뭐고 다 저를 죽이려고 그러는데 주민들한테 인기라도 얻어야 목숨을 부지할 거 아닙니까? 내 이렇게 잘합니다. 예? 그래서 정말로 죽으라고 아끼는 거예요. 죽으라고 아껴가지고 일단 빚은 한 3년 6개월 만에 한 4천억 갚고 그 다음부터는 그거 가지고 복지 정책을 하는데 그거만 맨 똑같이 하면 되잖아요. 또 새로운 뭐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올해부터는 뭘 하냐면 초등학교 4학년들한테 치과 진료를 무료로 해줍니다. 얼마나 좋아, 그죠? 그런데 놀랍게도 4학년 전원을 치과 진료를 해주는데 1인당 4만 원밖에 안 들어요. 왜냐면 일률적으로 하니까. 멀쩡한 애도 가서 검사하고 와서 괜찮네 그럼 집에 가도 4만 원. 대신 떼워야 되겠네? 야, 연구치 나는데 문제 있다 그러면 얘도 4만 원. 이래 놓으니까 그 학부모가 좋아해요 안 해요? 그거 또 표 얻었지. 에? 그리고 청년배당도 하고 또 산후조리 지원도 하고 교복도 주고 이러니까 또 야 저 이재명이 너무 심하다 저거 안 되겠다 막아라. 소송해고도 제가 상관없다 그냥 해. 그래가지고 또 집행하지요. 또 예를 들면 정부에서 이번에 왜 그거 했잖아요. 세월호 5.18 이런 거 묵념할 때 그거 묵념하지 말라고 규정 만들었대요. 그래서 제가 바로 보자마자 난 못해 이렇게 답해요. 난 못해. 정부에서 얼마나 믿겠어요? 제가 그것만 한 게 아닙니다. 정부가 얼마나 웃기는 조직이냐면 아니 이 나라가 건설업자 것도 아닌데 시민들이 낸 세금으로 건설업자 먹여 살리는 짓을 하고 있어요. 어떤 걸 하냐면 얼마 전에 작년에 공문이 왔습니다. 예규예요. 그냥 이것도 그냥 지시도 아니고 예규야. 규정이에요. 규정. 앞으로 지방자치단체는 300억 이하 공사할 때는 시장에서 거래되는 가격으로 공사 발주하지 말고 표준품 셈이라고 그보다 한 8% 비싼 걸로 계산해서 발주해라. 제가 아니 왜요? 건설업체가 어려워서 중앙정부에 부탁했대요. 그 건설업계 민원 때문에 그런 규정을 만들어서 전국의 자치단체에다 시달을 했는데 성남은 1년에 한 1,500억 정도 공사를 합니다. 광급공사를. 그래서 이거를 시장 가격으로 하면은 7%가 싸고 법에도 그렇게 하라고 돼 있어요. 근데 행자부 예규로 하면은 7%더 비싸요. 1년 동안 내가 더 하기를 해봤어요. 우리는 거부한다. 못한다. 그래서 내가 감사도 당하고 수사도 당하고 별짓 다 했는데 예규가 불법이거든요. 74억을 아꼈습니다. 제가 딱 1년 만에 74억. 그런데 문제는 전 성남 빼놓고 전국의 모든 자치단체는 정부가 시킨 대로 지금 하고 있어요. 춘천도 하고 있습니다. 물어보세요. 하고 있나? 하고 있어요. 속된 말로 개긴데는 성남밖에 없습니다. 왜? 춘천은 못해요. 하면 미움받으면 재정 불이익을 입는 수가 있어요. 왜? 공짜로 못하니까. 이게 우리나라의 지방자치입니다. 그러니까 중앙이 이게 장악을 해가지고 통제를 지 맘대로 하려고 자꾸 돈을 뺏어가지고 뒤로 돈을 대주고 그러는 거죠. 정부에 의존하게. 전국의 지방자치단체 중에서요 243개가 있는데 236개가 정부 지원을 안 받으면 부도나는 자치단체가 있습니다. 딱 7개만 남아있는데 작년 광화문에서 제가 농성했죠. 그 사태로 3개가 마저 이제 정부 지원을 받아야 되는 단체가 됐고 딱 이제 4개밖에 안 남았어요. 속된 말로 정부 지시를 안 따르고 개개도 정부가 제재를 안 하는 진짜 자치하는 곳은 4곳밖에 안 남았다고요. 서울시, 수원시, 용인시, 성남시 이거 딱 4개 남았어요. 그러니까 지방자치가 다 죽은 겁니다. 결론은 어떻게 됐느냐. 지방자치단체들이 예산을 아낄 이유가 없어요. 그리고 아껴봤자 딴 데 못 써요. 정부의 승인을 받아야 돼. 정부가 말 안 듣고 했어? 예산 지원금 깎는다? 이런 얘기도 지금 시행령도 만들어놨어요. 말 안 듣고 하면은 그 액수만큼 페널티를 매기는 규정을 만들어놨어요.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절대 못하는 거죠.
지방자치를 통째로 망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앙 집권화되니까 이 권력을 위해서 특히 박근혜 대통령은 이 양반은 법이 뭔지를 모르는 사람이에요. 아, 대통령이 마음대로 하면 되지 왜 법을 귀찮게 쓰려? 에이 됐어. 이런 사람이었거든. 이런 사람한테 이재명이가 말을 안 들어? 제가 오늘날 이 춘천에 와서 이 많은 분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이렇게 마이크를 잡고 얘기를 할 수 있게 된 제 1등 공신이 누구냐 하면 바로 박근혜 대통령입니다. 예? 제가 공인의 입장에서는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돼가지고 저렇게 우리의 시야에서 사라져버린 거 정말로 내가 감사하고 잘 됐다고 생각하는데 아주 개인적으로 나 개인 입장에서는 가장 큰 손실을 입었어요. 그 사람이 없어져가지고 제가 지금 지지율이 떨어지고 있는 거예요. 예? 이거 진짜라니까요. 예? 그 양반 덕에 제가 여기까지 온 겁니다. 왜 그렇게 많이 괴롭혀지는 거예요? 작년에는 신년 기자회견에서 이재명 시장을 언급했다니까요. 뭐라고 했냐면은 정확한 워딩인지는 모르겠는데 뭐 청년들한테 돈 주고 그러면서 인심 얻는 건 누가 못하나요? 이랬다고. 예? 그래서 내가 그때 그런다고 저도 궁시렁거리는 거 많이 하거든요. 니는 못해. 넌 절대 할 수 없어. 왜? 일단 생각이 없고 두 번째는 그 돈 있으면은 순실이 좋겠지. 예? 애정이 없는 사람이니까요. 애정이 없으니까. 근데 이분마저 사라져서 제가 참으로 슬픕니다. 아, 슬픈데 또 다음 뭐 또 길을 찾아가야 되겠죠. 그래서 이 지방자치라고 하는 게 이렇게 많이 망가지고 있다. 그래서 지방자치단체한테 자율권을 줘야 돼요. 춘천도 그런 요소들이 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점을 꼭 봐주셔야 돼요. 봐주셔야 되고 그 다음에 오늘 대구 구미죠. 구미. 제가 구미를 갔다 왔잖아요. 구미 박정희의 고향이라고 그래서 일부러 갔어요. 제가. 또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구미하고 성남시를 비교한 이렇게 카드 뉴스 그 유행이죠. 오늘 또 나왔더라고요. 어젠가? 화장실에 휴지 없다고. 구미시의 재정 상황이 어려워서 앞으로 화장실에 휴지를 더 줄 수 없으니까 알아서 하세요. 이거를 화장실 휴지통 빈통 위에다 붙여놨더라고요. 문의 전화번호 써놨던데 아마도 화장실 가는데 그저께 가지고 휴지가 있었는데 휴지가 없지. 이 사람들 얼마나 황당했겠어요. 딱 전화번호 써 있잖아, 그죠? 엄청 전화했겠지. 제가 보기 시청에서 붙인 게 아니고 누가 너 한번 주고봐라 이러고 구미 참여연대가 붙였을 가능성이 제일 많아 내가 보기에. 아니 가능성이 많다고. 그럼 모르겠고 뭐 그거는 CCTV도 없으니까 모르겠죠. 근데 그 구미시를 보니까요 1인당 예산이 260만 원이더라고요. 260만 원인데 거기서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박정희 우상호 사업에 1940억이 들어갔대요. 무슨 뭐 새마을 뭐 박정희가 하숙한지 박정희가 군사 쿠데타 하려고 하루 묵었던 집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걸 다 우상하는 거예요. 왜 뭐 김일성 어디 잠시 들렀던 길 이런 거 있잖아요. 또. 예? 뭐 그거 똑같은 거죠. 이러고 있는 동상도 있더라고. 근데 안 어울리나 봐요. 자, 어울립니까? 예. 나도 이런 거 한번 해볼까요? 언제? 예. 이런 데 1940억을 썼는데 성남시가 이 소위 3대 무상복지 하는 예산이 194억입니다. 10년치를 갖다 거기다 꼬라박은 거예요. 그 작은 도시에서. 그러니까 재정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그래서 이거는 이 재정이 비효율적으로 사용되는 이유는 첫째는 중앙정부 종속성, 두 번째는 시민들의 관심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정말로 10만 원, 1인당 10만 원, 여기 저기 30만 원이니까 10만 원 해봐야 얼마입니까? 300억인가요? 300억. 자, 예산 9천억. 내가 오다 보니까 일반 회계 포함인지 아닌지 모르겠는데 예산이 9천억이던데. 300억. 아, 일반 회계가? 아, 그러면은 30만 원이니까 3, 2, 6, 3, 5, 15. 딱 대개 한 250만 원 정도 되네. 그죠? 대충 맞췄네. 정부가 비슷하게 맞춰서 교부금을 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비슷합니다. 근데 그 중에서 10만 원 해봐야 10만 원 해봐야 300억 아니에요, 300억. 300억은 거의 전체 예산 중에 정말 이만큼밖에 안 이만큼.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죠. 이거 300억 정도를 하면 다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두 가지 요인 때문에 예산이 비효율적으로 쓰여지고 여러분들의 삶도 되게 나빠진다. 그래서 분권 얘기를 제가 잠깐 했고요.
또 그래도 여기 주제에는 맞춰야지. 여기 사회적 경제 협의회에서 초청을 해주셨는데 저는 우리나라 지금 경제가 엄청나게 어렵지 않습니까? 특히 지방도시는 더더욱 어렵죠. 왜 어려워졌을까? 어려워진 이유는 단순해요. 너무 소수가 많이 가졌기 때문이죠. 요즘 1년에 우리가 대한민국이 돈을 벌잖아요. 그죠? 그 소위 GNP, 지금 GDP? 돈을 벌면 그 중에서 소득의 10%가 얼마를 갖고 있냐면 45%를 10%가 다 차지합니다. 45%를 10%가. 나머지 그러면 90%의 사람들이 55% 나눠 갔는데 그 중에서 하위 50%가 얼마 갔냐면 5%가 갔습니다. 5%. 5%를 인구의 50%가 나눠 갖는 거예요. 막 완전 찢어지게 가난한 거지 다. 이러다 보니까 격차가 어느 정도 생겼냐면 우리나라 모든 부의 66%를 10%가 가지고 있어요. 상위 10%가 66%를 차지합니다. 나머지 33%를 90%가 가지고 나누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하위 50%는 무슨 2%인가 밖에 갖고 있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가진 게 없어요. 아무것도 가진 게 없어요. 그러니까 너무 한쪽으로 많이 쏠리니까 결국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기업에도 중소기업 이런 데는 다 출동살동하고 오로지 대기업들, 재벌 기업들만 너무 돈이 많이 남아가지고 사내유보금이라고 750조, 30대 재벌은 750조. 우리나라 1년 총생산의 절반에 해당되는 금액입니다. 이걸 사내유보금으로 쌓고 있고요. 10대 재벌, 그 중에서 10대 재벌은 550조를 가지고 있어요. 550조를. 우리 국내 총생산의 3분의 1을 사내유보금으로 가지고 있다고요. 근데 그게 투자도 못하고 그냥 쌓여 있어요. 이 돈이 돌아야 사람이 살 거 아닙니까? 경제는 도는 거잖아요, 경제. 근데 이게 딱 뭉쳐 있어요, 거기다. 그러니까 이게 경제가 죽어갈 수밖에 없죠. 이게 우리나라의 딱 현실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좀 흐트러 놔야 돼요. 그러면 이거를 좀 정리해서 공정하게 좀 소득도 좀 나누고 재산도 좀 나누고 하는 게 누가 하는 겁니까? 그게 바로 정부가 하는 일이죠. 원래 정부의 역할이 뭐냐면 억강부약, 억강부약 써놨죠. 제가 제일 좋아하는 말인데 정치는 이거다 바로. 강자들의 횡포를 억제시키고 그 다수의 약자들을 좀 부양해서 같이 살게 만드는 게 정치가 하는 일이죠. 그게 국가의 역할이에요. 원래 이게 국가의 역할이에요. 억강부약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어때요? 이 권력자들이 그 권력을 이용해서 억강부약을 하는 게 아니라 억약부강을 하고 있어요. 이 약자들을 괴롭혀가지고 다수의 약자를 괴롭혀서 강자들이 부당한 이익을 취하는데 협력을 한 다음에 거기서 나눠 먹고 있습니다. 그게 딱 들통난 게 이번에 이 최순실 박근혜 게이트죠. 그런데 여기서 진짜 주범이 누구예요? 진짜 책임자. 박근혜는 잠시 왔다 가는 거예요. 5년 동안. 5년 해먹고 가는 거예요. 재벌이죠, 바로. 경제 권력들. 이 사람들은 변하지 않아요. 상속해요, 상속해. 그들은 절대 변하지 않아요. 투표도 하지 않아요. 소환도 불가능해. 임기도 없어요. 죽을 때까지. 죽으면 자식이 또 해, 자식이. 그래서 이 권력은 변치 않습니다. 거기에 이 푼돈 뜯어먹다가 푼돈 몇 푼 먹다가 체한 거예요, 지금. 푼돈이라고 해서 섭섭하세요? 네. 아, 1억도 없어 죽겠는데, 그죠? 약오르시겠다. 근데 이게 정경유착. 그냥 우리가 박근혜 또는 새누리당 또는 국회의원한테 그 권력을 왜 줬어요? 공정한 질서를 유지해서 우리 모두가 함께 잘 사는 나라 만들어 달라고 준 거 아닙니까? 누가 힘센 데 붙어가지고 약자들 집어 뜯어가지고 부정축제하는데 그 권력을 쓰라고 했냐고요. 근데 이 나라가 어떻습니까? 다 그러고 있어요. 다 그러고 있어요. 언제부터? 해방 직후부터. 해방 후부터 계속 그러고 있어요. 아니, 해방 전부터. 일본에 뺏기기 전부터. 끊임없이 그게 계속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 상황에서 벗어나려면 정상을 회복해야 됩니다. 각자가 제자리를 가야 돼요. 권력자도 권력자의 자리에서 권력자가 원래 해야 될 일을 해야 돼요. 권력자가 해야 될 제일 중요한 일이 바로 억강부약이죠. 이 억강부약을 하려면 대전제가 있습니다. 자기가 깨끗해야 돼요. 이 억강부약을 하는 제일 강력한 수단은 법이에요. 법이죠. 어기면 제재가 있는 법. 양식과 도덕과 원칙은 어겨도 할 수 없어요. 뭐 비양심적이고 할 수 없는 거지. 그런데 절대로 어기면 안 되는 것, 이런 것들 우리가 법으로 정해놓고 그 중에서도 정말로 어기면 안 되는 거를 형벌로 정해놓고 있어요. 이걸 하면 너 감옥 보낸다. 너 사형. 벌금. 이렇게 엄격한 제재를 가하게 되어 있는 형벌 법규를 지키는 것이 마지노선입니다. 그리고 그걸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권력을 부여했죠. 그런데 어떻게 해요? 이 사람들이 그 권력을 이용해 가지고 부정한 이익을 취하고 있어요. 삼성이나 재벌 대기업들이 정말로 기술 개발 열심히 하고 해외 시장 개척하고 열심히 해가지고 생산성 향상해가지고 돈 벌면 누가 뭐라 그럽니까? 근데 어떻게 돈을 벌고 있어요? 정치 권력하고 손잡고 정치 권력에 용돈 몇 푼 집어준 다음에 국민연금 보고 야 우리 합병하는데 찬성 좀 해줘. 그리고 박근혜한테 부탁하고 최순실한테 용돈 좀 던져주고 문영표인지 그 인간은 가가지고 찬성시키고 이래가지고는 상속세 한 푼도 안 내고 한 10조 원 정도 딱 챙기는 거죠. 이 짓 하고 난 다음에 뭘 챙겼어요? 용돈 몇 푼 챙긴 거지. 검찰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이 검찰이 최후 보루거든요. 이 정의를 지키는 마지막 칼 아닙니까? 그런데 이게 썩어버렸어. 이게 이 칼을 팔아가지고 돈을 벌고 있어요. 이게 무너지면 그 나라가 통째로 무너집니다. 나라가 망하는 제일 큰 이유가 뭡니까? 이 권력자들이 부패하면 망하는 거예요. 모든 사회 문제의 출발점은 권력자의 부패입니다. 이 권력자의 부패를 막는 게 칼인데, 이 사정권한인데, 이 사정권한을 가진 자들이 부패했어요, 지금. 제가 맹세기 법조인 출신 아닙니까? 여기 우리 사랑하는 김진태 의원도 검사 출신이잖아요. 얘기하지 말까요? 검사 출신인데 이 검찰이 통제되지 않은 권력을 행사하다 보니까 어떤 일이 생겼냐면 얼마 전에 제가 이런 기막힌 장면을 봤습니다. 검찰은 수사할 수 있는 사람이 없잖아요. 검찰이 자기가 자기를 수사하잖아요. 그래서 간땡이가 부은 거예요. 그리고 정치 권력이라고 하는 게 언제나 부패했기 때문에 다 수사해가지고 꼬투리 하나 딱 잡아놓으면요 꼼짝을 못해. 그래서 다 꼬투리 하나 잡아놓고 다 처벌하지 않고 가지고 있어요. 이렇게 뒷짐을 딱 넣고. 그래? 이거 한번 수사해볼까? 이러면 꼼짝을 못해. 깨갱하는 거죠. 속된 말로. 그러니까 이 간땡이가 붙다 보니까 어떤 일이 있었냐면 여러분들 이 중에 뇌물 받아보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뇌물도 못 받고 아이고 참. 예? 뇌물 받을 여력이 안 되시군요. 이 뇌물을 받을 때 상식이 있어요. 상식이 뭐냐면 현금으로 받는다예요. 통장으로 받으면 돼요, 안 돼요? 그거 상식이죠. 수표로 받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이 정도 알네. 자질이 있으시네요. 현금으로 받아야 돼요. 반드시. 또 계좌로 혹시 받더라도 남의 계좌로 받아야 돼요. 오리발 낼 수 있게. 대포 통장 이런 걸로 받아야 되는 거죠. 그런데 어떤 검찰 간부 하나가 뇌물을 수억을 자기 이름 통장으로 받았다고 걸렸습니다. 신문에 나와서 얼마 전에 구속된 검사 있어요. 했더니 통장으로 받았어. 통장으로. 자기 이름의 통장으로. 자기가 맨날 계좌 추적 조사를 하면서. 왜 그랬을까요? 바보라서? 자기는 절대 안 잡힌다고 확신한 겁니다. 잡혀도 무마된다고 확신한 거예요. 왜? 다 그러고 있었으니까. 그렇게 썩어 빠진 나라예요. 썩어 빠진 나라. 검찰 간부가 자기 이름의 통장으로 돈을 받는다고요. 이런 나라가 이게 정상이 될 수가 있습니까? 그냥 다 그렇다고 보면 됩니다. 거의 다. 그러니까 윤석열 같은 사람 수사하다 쫓겨나잖아요. 희귀종, 희귀종. 네? 그러니까 이게 최후 방어선까지 썩어가고 있어요. 최후 방어선까지. 제가 오늘 오면서 이거 춘천에 그 김한균 그 민노총
한상현, 저도 50이 넘다 보니까 이 한상현 위원장이 여기 춘천교도소에 와 있어요. 그래서 면회도 오고 왔는데 그 관련된 판결 중에 쌍용차 판결, 얼마 전에 KTX 여승무원 판결, 이 노동관계 판결이 대부분에서 계속 뒤집어져요. 제가 법률가로서 보건데 법을 존중하지 않은 판결이 막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것도 사회적 약자한테 불리한 쪽으로. 이 사회가 이런 식으로 가다 보니까 약자들이 점점 힘들어지는 거예요. 우리나라 경제 위기의 제일 큰 원인은 다 이런 데서 온 겁니다. 우리나라 수익과 자산이 너무 특정한데 소수한테 밀리고 대다수의 사람들은 배가 고파가지고 쓸래야 돈 쓸 수가 없어요. 돈을 쓸 수가 없으면 경제가 살아요, 죽어요? 죽는 거죠. 이게 지금의 우리가 처한 원인이고 그 근본적인 뿌리는 바로 이런 걸 규제하고 조정하고 억강부약해야 될 우리가 뽑은 정치 권력 자체가 그 자체가 썩어 자빠졌기 때문이죠. 근데 이거를 고치는 게 첫 출발입니다. 근데 다행히 이번에 기회가 온 거죠. 이번에 70년 만에 기회가 온 거예요. 정말로 70년 만의 기회입니다. 우리는 기회를 자주 가졌어요. 언제? 4.19 혁명을 한번 성공할 뻔했죠. 거의 했는데 군사 쿠데타로 이뤘어요. 잠깐이다 군사 쿠데타에 잃어버렸죠. 그 다음에 이 사람이 총에 맞아 죽었잖아요. 그죠? 죽었어요? 다 좋아했죠. 야, 드디어 국민이 주인인 시대가 오는구나. 웬걸? 전두환이가 광주에 가서 그 수백 명을 학살하면서 홀랑 뺏어가 버렸어요. 그러한 다음에 또 87년에 열심히 싸워가지고 드디어 야 직선제 개헌하고 우리가 원하는 세상이 맞구나 했더니 6.29 선언. 아니 그 노태우가 같이 총 쏜 놈 아니에요. 근데 6.29 선언이라고 하니까 사람들이 우하고 찍어줬을 뿐만 아니라 그때 야권이 분열해가지고 결국 권력을 또 넘겨버렸죠. 지금도 사실은 거의 이겨가는데 제가 보기에는 결과를 장담 못합니다. 장담할 수 없어요. 쉬울 것 같죠. 87년에 무조건 야권이 이긴다고 생각했어요. 졌어요. 지금도 우리가 이길 거라고 생각하죠? 쉽지 않습니다. 저 집요한 기득권자들은요, 엄청난 힘, 집착, 대단합니다. 쉽게 포기하고 물러갈 것 같아요? 절대 안 물러갑니다. 무슨 짓을 해서라도 다시 복구할 거예요. 근데 쉽게 우리가 이길 거다. 이건 알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가야 될 길은 이미 정해져 있어요. 이 정치 권력을 교체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 정치 권력을. 누구냐는 다음 문제다.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책임져야 될 자들이 책임지게 하고 책임 물을 자들이 책임을 묻는 거예요. 그걸 하지 않으면 지금까지 왔던 그 길로 그대로 또 갑니다. 너무 비관적으로 얘기했나요? 그러나 우리는 할 수 있죠. 그죠? 거의 꼭지를 딸 지점이 왔으니까 조금만 신경 쓰면 꼭지를 딸 수 있습니다. 네. 박수 한번 해요. 우리 격려의 박수. 그래서 얘기를 좀 되돌아가서 우리의 경제 문제는 이 불공정한 경쟁에서 온다. 첫째. 그러니까 기회도 불평등하고 경쟁도 불합리하고 힘센 사람이 우위인,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게임을 하고 있어서 쉽게 약자들이 이길 수 없어요. 언제나 강자들이 쉽게 이기고 쉽게 해먹죠. 그 다음에 이 노력의 결과, 노동의 결과를 자기가 다 갖지 못해요. 다 뺏겨요. 특히 누가 이 짓을 하고 있냐면 재벌들이 그 짓 하고 있죠. 재벌 대기업들이. 부당 내부 거래하고 지분은 5%밖에 안 가진 건들이 100% 지배권 다 행사하면서 중소기업들이 납품업체, 하청업체들이 기술 개발하고 그 경영 개선해가지고 조금 남을 만하면 단가 후려쳐가 다 뺏어가고 기술 개발하면 기술 탈취하고 노동자들은 불법 노동시켜가지고 52시간 이상 일시키고 분명히 초과 근로에 대해서 1.5배 주라고 했는데 실제로 계산해 보니까 0.8배 주고 맨날 야근 특근 시키고 있는 거예요. 왜? 그게 더 싸니까. 더 싼지 잘 이해가 안 되죠. 근데 실제 그러고 있어요.
그걸 누가 도와주고 있냐? 이 불법적인 걸 정부가 지원해주고 있어요. 노동부 시켜가지고 노동부가 맨날 노동자 괴롭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동자들이 힘이 없잖아요. 노조 파괴하고. 파업하면 괜히 불러다가 업무방해라고 불러다가 스트레스 주고 막 툭하면 약간 엮어가지고 그냥 구속시켜버리니까 파업을 못해요. 노동조합 만들면 막 괴롭히고 간첩이라 그러고 빨갱이지 그러고. 우리나라는 노동법에 분명히 52시간 이상 일하지 말라고 돼 있어요. 일 시키면 혼내게 처벌하게 돼 있어요. 왜? 일자리를 나눠야 되니까. 그리고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가 멕시코 다음으로 일을 많이 해요. 노동시간이 너무 길어요. 그래서 법으로 지정했어요. 주 40시간 최대 12시간만 일 시키고 더 이상 시키지 마. 처벌하기로 법이 만들었는데 우리나라에는요. 52시간 일하는 사람이 350만 명이 넘어요. 그리고 요 350만 명이 넘는 사람이 52시간 이상 일하는 거를 그만큼 떼가지고 52시간 일하는 사람 일자리를 만들면 33만 개에서 최대 59만 개의 일자리 생깁니다. 이것만 법만 지키게 예를 들면 노동부에서 52시간 이상 일 시키셨어요. 우리 사장님 일로 오세요. 수갑 철컥. 이거 한 번만 해버리면요. 안 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일자리가 우리 고민할 것도 없이 33만 개. 아주 짜게 계산해서 33만 개 나와요. 그리고 또 하나 있어요. 우리가 그렇게 약속이 있잖아요. 8시간만 일 시켜라. 8시간 일 더 시키면 원래 주던 보험급의 보수의 1.5배를 줘라. 이렇게 돼 있죠. 여러분도 노동자가 될 사람들이거나 노동자의 가족이니까 알아두세요. 50% 할증해 주게 돼 있단 말이에요. 왜? 일을 더 고정적으로 시키려면 더 줘라. 그리고 고정적으로 계속 더 일 시킬 거 있으면 새로 뽑아라. 이 뜻이에요. 그래서 아니까 이론적으로. 그럼 일자리가 늘어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실제로 우리나라 얼마 주고 있는지 아세요? 통계를 해보니까 0.8만 주고 있어요. 더 싸게 주고 있는 거예요. 1.5배를 주는 게 아니라 0.8배, 반만 주고 있어요. 줘야 될 돈에. 이걸 어떻게 가능하냐? 노동부하고 회사 사장들이 짜고 불법을 감행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이랜드인가 뭔가 좀 그거 나와서 시끄럽죠? 그거는 빙산의 일각이에요. 그거 말고도 희한한 방법을 동원했어요. 아니, 월급을 주면은 상여금이잖아요, 상여금. 이게 월급보다 더 많아. 상여금을 연장수당 초과근로 계산할 때 다 빼버리는 거예요. 이거 빼면 안 되거든요. 근데 그걸 빼라고 노동부가 시켰어요. 불법적인 지시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회사는 좋다고 하고 있어요. 제재할 길이 없어요. 방법은 딱 한 가지 있습니다. 노동자들이 법원에 소송을 해서 돈 더 달라고 소송하는 거예요. 이기는데 보통 5년 걸립니다. 그 이기는데. 이겨가지고 오면 이겨가지고 온 사람만 줘. 다른 사람은 시효가 다 지나서 3년 일하기 때문에. 이런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엄정하게 노동부가 앞으로 진짜 1.5배 안 주면 이제 큰일 난다 이거. 해가지고 감시를 다 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럼 연장근로 시켜요? 새로 사람 뽑아요? 뽑겠죠. 주로 이걸 누가 하고 있냐면 대기업들이 짓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8시간씩 일하게만 할 경우 OECD 기준보다 조금 더 일하는 경우 요러면 일자리가 몇 개 생기냐면요. 자그마치 269만 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일자리가. 별로 안 놀리네. 269만 개의 일자리. 그냥 뚝 잘라서 100만 개만 생겼다고 쳐보십시오. 100만 개. 현재의 실업을 다 해소합니다. 현재의 실업을. 법만 지키면 된다고요. 또 이런 것도 있습니다. 지금 재벌들이 그래서 전원책 변호사하고 나하고 그 논쟁이 벌어진 이유가 있어요. 이게 다 이유가 있습니다. 그 사람은 막 18%다, 막 16%다 막 얘기했잖아요. 16%라고 얘기했는데 지금 16%가 맞아요. 기업 평균이 16%예요. 그런데 똑같은 기준에서 계산하면 10대 기업은 12.1%예요. 그 사람이 착각한 거예요. 그 사람이 말하는 방식으로 해외에다 내는 세금까지 우리나라에 낸 걸로 치면 19% 가까이 됩니다. 그런데 세상에 아니 우리 국내 기업이 영국에서 사업하다가 세금 낸 거를 왜 우리나라 세금 낸 거로 쳐줘야 됩니까? 그냥 비용이잖아요. 비용이래. 박수 한번 치세요. 그런데 왜 해외에서 낸 세금, 그러니까 영업의 비용인데
해외에서 낸 세금은 우리나라 낸 세금으로 비율을 계산하고 있냐면 대기업들이 수출 대기업들이 세금을 많이 내고 있다고 뻥을 치려고 만든 엉터리 통계입니다. 에? 기재부에서 이 기준을 쓰는데 국회에서는 그거 다 빼고 계산해요. 국회에서 계산할 때는. 왜냐하면 해외에서 낸 세금은 그냥 비용일 뿐이야. 그걸 왜 국내에서 세금을 낸 걸로 쳐서 세금 낸 걸로 계산합니까? 그거 말이 안 되잖아. 그죠? 그래서 학계나 국회에서는 12.1%다. 그리고 16%다. 이렇게 계산한 거예요. 전원책 변호사 실수한 이거죠. 16%라고 본인 입으로 말했잖아. 그죠? 그게 해외에서 낸 세금을 그건 빼고 계산한 거예요. 해외에서 낸 것도 세금으로 낸 거라면 19%까지 올라갑니다. 18점 몇 프로. 여하간에 중요한 거는 12%밖에 세금을 안 내고 있다 이 말이에요. 세금 더 내야 되겠죠. 세금을 그래서 우리가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제가 우리나라 경쟁을 살리다 약간 노동을 좀 강화하는 게 필요하겠다는 거고 경제 주체들 간에 제대로 된 경쟁을 하게 만들어서 올가 부당 거래하면 형사처벌하고 내부 거래하면 형사처벌하고 뭐 일감 몰아주면 다 배임죄니까 다 구속시키고 우리나라처럼 수천억 내부 거래 배임죄 저질러도 감옥 안 가는 나라는 대한민국밖에 없어요. 예? 우리나라는 그냥 아무리 나쁜 짓 해도 기업 재벌 회장들은 마스크 쓰고 휠체어 타고 몇 번 왔다 갔다 하면 다 없애버려요. 예? 이런 나라라고요. 그래서 외국에서 이해가 안 된다잖아요. 어떻게 대한민국은 죄를 지어도 처벌을 하지 않냐고. 그런 공정한 경쟁 시설을 만드는 거 외에 마지막이 뭐냐면 이 국민들 주머니를 복지 정책으로 채워줘야 되는 거죠. 그래야 돈을 쓰잖아요. 그래서 그러면 그 돈을 어디서 구하냐? 어디서 구할 거냐? 슈퍼 리치. 엄청나게 돈을 많이 버는데 세금 안 내는 사들이 있어요. 10대 재벌 기업. 아니 20조씩 막 10조씩 버는데 왜 12%밖에 안 내냐 이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여기 동네 우리 영업하시는 분 중에 좀 된다 싶은 분들은 한 1년에 한 1억 버시나요? 1억 정도 벌면은 세율이 35%입니다. 그죠? 1억 5천 벌면 38%예요. 그런데 수십 조를 버는데 왜 12%만 내냐고. 유럽에서는 22%를 냅니다. 실효세율로. 우리나라는 명목 세율이 22%예요. 그러니까 이거 좀 걷자. 그래서 정치인들이 증세 얘기하면 원래 다 죽는 거죠. 원래 정치인들은 절대로 증세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표 때문에. 근데 저는 정치인이 아니죠. 그래서 저는 증세 얘기해요. 증세해야 된다. 네. 이거는 증세해도 된다는 얘기네. 증세를 하는데 어디를 하냐면 다 하지 말고 500억 이상 버는 데만 하자. 네? 500억 이상 버는 데만. 그래서 500억 이상 버는 데만 500억 이상 버는 회사에 500억 이상에 대해서만 8% 정도 증세를 하면 실효세율이 대개 OECD 평균 정도에 육박합니다. 그럼 거기 대상자가 몇 개인지 아세요? 우리나라 59만 개 법인 중에서 0.07%쯤 되는 440개밖에 해당이 없어요. 요 440개에 대해서 8%를 증세하잖아요. 얼마 거둘 수 있는지 압니까? 15조 원을 거둘 수 있어요. 15조 원을. 이게 얼마나 몰리고 있냐는 말이에요. 15조 원. 우리나라가 법인세 걷는 게 총액이 46조 원인데 15조 원을 거둘 수 있다. 15조 원을. 우리나라 경제가 얼마나 집중되어 있냐 말이에요. 삼성전자가 뭐 한 20조 원이 벌면 8% 내도 되거든요. 8% 내도 되잖아요. 근데 12% 내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걷자 15% 연평균으로 5년치를 따지니까 처음에는 한 13조 나중에는 한 17조 돼서 평균은 한 15조 원쯤 돼요. 또 이걸 오늘 한경이 또 나를 깠더라고. 야, 그 13조밖에 안 됐는데 왜 이재명이 15조라 그러냐? 저 사기꾼이다 그러더라고. 그래서 반격 하려다 지금 말고 있어요. 계속 물어봐 한번. 나중에 내 자료를 딱 보여줄 테니까. 제가 원래 반격 전문가거든요. 물어야지, 물어라. 에? 물어 제발. 440개만 증세하면 평균 18조 원. 우리나라에 10억 이상 버는 1년에 이 중에 10억 이상 버는 사람을 제가 증세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으니까 그 중에 해당되는 분 손 들어보세요. 한 명도 없어요? 네, 안타깝네요.
나 같으면 10억 이상 벌고 세금 더 내겠어요. 10억 이상 버는 사람한테 10%만 더 내라. 10억 이상에 대해서만 하면 이것도 5년, 다음 임기 5년 동안 평균 2조 4천억이 거칩니다. 근데 대상자가 몇 명인지 아세요? 대상자 2,700만 명 중에서 6,000명. 딱 6,000명만 해당이 돼요. 이 6,000명한테 10억 이상 버는 거 10%만 더 내라. 세금. 하면 2조 4천억이 거쳐요. 그럼 합치면 벌써 얼마 버는 거예요? 예? 17조죠. 감면 대기업 대중을 좀 깎고 하면 한 5조 정도 만들 수 있어요. 그냥 대충 무식하게 그냥 20조라고 쳐 그냥. 20조. 요걸 걷고 그다음에 정부가 돈을 엉터리 쓰잖아요. 그죠? 400조. 4대 강도 하고 뭐 순실이도 퍼주고 막 예? 막 하고 있죠. 그죠? 그래서 요거를 확 조정을 해 가지고 우리 성남시가 아꼈던 것처럼 7, 8%만 아끼자. 곱하기 해보세요. 47, 28, 48, 32, 30억. 30조. 요거 합치면 50조쯤 되죠? 이 50조를 지금 방식으로 예를 들면 대기업이 갖거나 슈퍼리치가 갖거나 아니면 지금처럼 무슨 4대 강이나 하고 이런 데 쓰면 그게 경제순환에 도움이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그게 결국 어디로 가냐면 부자들 장부의 숫자 하나 늘어나는 거예요. 자, 뭐, 야, 드디어 올해 우리가 사내유보금이 80조인데, 야, 95조 됐다. 아, 즐겁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 50조를 여기 계신 분들한테 쫙 나눠줬어요. 복지정책으로. 돈 써요, 안 써요? 허겁지겁 써야지. 야, 웬 떡이냐. 떡볶이 사먹고, 닭갈비 사먹고, 저번에 외상값 갖고 빨리빨리 하자. 경제순환에 얼마나 도움이 되겠어요? 이게 정부의 역할입니다. 그래서 제가 퍼주기 전문가 아닙니까? 퍼주기 포퓰리스트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걸로 제가 작전을 쫙 세워놨어요. 퍼주기로. 아동수당, 청년배당, 노인배당, 장애인배당, 농어촌배당 다 해보려고 그러죠. 문제는 이거를 1인당 10만 원씩 다 싸도 23조밖에 못 써가지고 지금 나머지를 어디다 쓸지 고민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성남시가 하고 있는 온갖 복진이 야 성남시가 돈이 많아서 하지 정부에 가면 할 수 있을 것 같아? 이런 사람 많은데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성남시에서 하고 있는 독자적 복지 정책이 최대 해봐야 1,000억이 안 돼서 1인당 10만 원도 안 되고 그거 5조다. 5천만 원대 해봐야. 근데 50조면 얼마나 할 수 있어요? 1인당 100만 원, 1인당 100만 원. 이거는 천지가 개벽하는 변화가 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실현 불가능한 얘기가 아니잖아요. 그죠? 너무 쉬운 거예요. 마음만 먹으면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저보고 경제성장에 대한 담론을 내라. 그래서 저도 무슨 성장론이라고 이름을 붙여볼까 앞에다가 공정성장론, 소득주도 성장론, 포용적 성장론 나보고도 성장론이라고 붙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안 하기로 했어요. 안 해. 경제의 목적은 성장 자체에 있지 않다. 성장이라고 하는 것은 국민들이 그 혜택을 다 누린다는 전제하에서 성장하면 자동으로 모두가 행복해지니까 하는 거지 지금처럼 성장을 했는데 그걸 특정 소수가 다 가져가지고 나머지 더 열받게 만드는 거면 그 성장할 필요가 없어요. 네? 그런 성장은 필요 없는 거죠. 저는 이것도 제가 이런 얘기하면 저 이제 정치 안 하려고 그러는구나 라고 생각할 것 같아서 제가 미리 이런 얘기도 한번 하는 거죠. 이미 국민들은 이런 성장 자체를 원치 않아요. 원치 않은 증거를 제가 제시해 볼게요. 영국 국민들이 유럽연합에서 탈퇴할 거냐 안 할 거냐 할 때 유럽연합에 남아있는 게 영국의 성장에 도움이 됩니다. 유럽연합에서 탈퇴하잖아요. 그러면 성장은 안 돼. 그런데 영국 국민들은 탈퇴를 결정했어요. 왜? 성장해봐야 그건 특정 소수가 갖는 거 우리의 삶은 더 나빠지는데 성장이 줄어들어도 우리들 대다수의 삶은 오히려 좋아진다 라고 확신했기 때문에 탈출을 결정한 겁니다. 맞죠? 미국도 마찬가지. 미국도 FTA를 했는데
이 세계 최강대국이 대한민국하고 FTA 체결하면서 지들이 손해볼 거 보고 했겠어요? 득보고 했겠어요? 당연히 미국이 득보고 했죠. 이거 보나 마나요. 뭐 그건 따질 필요도 없어. 그냥 찍어도 무조건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압도적 강대국이니까. 그러니까 손해보고 했을 리가 없거든요. 그런데 그거를 탈퇴하자고 지금 주장하잖아요. 거기에 미국 국민들이 동의했죠. 왜? FTA로 미국 전체의 국부가 성장하는 건 맞는데 성장한 몫이 특정 초국적 기업이나 가지 우리 미국 국민 대다수의 삶에는 도움이 안 되더라. 그러니까 FTA 폐기하자고 하니까 우 좋다고 하는 거 아닙니까? 이미 국민들은 그걸 판단할 정도가 된 거예요. 대한민국 국민들은 미국이나 영국 국민보다 수준이 떨어집니까? 아니죠. 이미 4.13 총선에서 보여줬죠. 모든 정치인과 평론가들이 예상한 것과 전혀 다른 결론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앞으로도 저는 그럴 거라고 보는 거죠. 우리가 성장을 왜 하냐. 첫째로 경제란 경세, 재민 모두가 함께 잘 살기 위해서 하는 건데 지금 경제의 이름으로 사실은 특정 소수만 너무 많이 쌓아서 감당이 안 될 정도로 돈이 너무 많아서 우울증 걸려서 자살할 정도가 돼가고 대다수의 국민은 돈이 없어서 자살할 상황으로 가고 있는데 이게 과연 우리 국민들한테 무슨 도움이 되냐. 첫째 이런 문제가 있고요. 두 번째는 성장 이름 붙여가지고 노래 부르면 성장 됩니까? 성장을 할 수 없는 상황으로 다 만들어 놓고 노래만 부르면 성장돼요? 성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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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면 성장돼요?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현실을 냉정하게 인정하자. 진짜로 우리가 경제, 함께 잘 사는 경제가 확장되는 유일한 방법은 공정한 경제 질서를 만들어서 그 사회 구성원들이 희망을 가지고 기회를 공평하게 나누면서 열심히 경쟁하게 만들어야 비로소 경제가 성장할 수 있는 거죠. 그 중에 하나가 아까 얘기한 대로 노동을 강화하고 복지를 확대하고 너무 많이 가진 사람들한테 좀 재분배 시켜서 그게 원래 국가가 하는 조세 재분배 정책 아닙니까? 그걸 해놓으면 그러면 비로소 좀 살아날 거다. 저 얘기 맞죠? 네. 그런데 여기에 제가 이 얘기를 하다 여기까지 왔는데 요거만 하고 끝내고 여러분들 질문할 기회를 드려야죠. 이 자본주의 시스템 관련해서 아까 제가 기본소득 얘기를 잠깐 드렸는데 이 복지정책이라고 하는 것은 자본주의 체제와 상치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보통 경제와 복지는 이 양자택일의 관계에 있다고 생각하는 경향인데 실제로는 이 복지정책은요 자본주의 시스템 자체를 유지하려고 생긴 거예요. 보완하려고. 공장에서 다쳤어요. 그럼 내버려 둬버려. 죽었어요. 노동자 하나 사라진 거예요. 그래서 밤 12시 막 새벽 4시까지 올리버 트위스트에 나오는 것처럼 꼬맹이들도 막 10살짜리도 데려다가 막 죽으라고 일을 시키니까 어떻게 돼요? 애들이 결혼도 못하고 다 죽어요. 그래서 노동자가 자꾸 사라져. 애를 못 낳는 거예요. 그래서 합의한 게 그거예요. 노동법입니다. 야, 우리 여자들은 밤 10시 넘어서는 시키지 말자. 애를 낳아서 키워야 되니까. 이렇게 나온 게 노동법이에요. 이게 결국은 복지정책도 야 이거 이러다는 우리 노동자들 다 사라지면 이게 자본 운영이 안 된다라고 해서 나온 게 복지정책이고 그 다음에 나온 게 야 이 선별적으로 하면 비용도 많이 들고 아이고 이거 관리 비용도 많이 들고 이게 귀찮기도 하고 그냥 보편복지. 다음 단계로 나온 게 뭐냐면 이것보다는 차라리 그 비용을 일률적으로 현금으로 나눠주는 게 훨씬 더 효율적이다. 이 경제 발전에 도움이 된다라고 해서 나온 게 기본소득이에요. 국민 모두에게 그냥 일정액을 똑같이 줘버리는 거죠. 그러면 부자는 왜 받냐? 부자한테 그만큼 더 걷으면 되는 거 아닙니까? 편하잖아요. 관리 비용도 적게 든다. 라고 해서 나온 게 이 기본소득 개념인데 이것도 사실 매우 불안정해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우리가 보완 조치로 나온 게 뭐냐면 소위 여러분도 관심 좀 가지십시오. 여기 사회적 경제 네트워크라고 있죠. 바로 이 부분입니다. 경제란 경제 활동의 목표는 오로지 돈을 투자한 사람의 돈을 불리는 것이다 라고 지금까지 우리는 생각해 왔죠. 그게 아니고 경제의 목적은 경제 활동의 목적은 사람들을 행복하게 하는 것일 수도 있다. 사람들을 행복하게 하는 것일 수도 있다. 그리고
예를 들면 공익에 기여하는 것일 수도 있다. 또 그 구성원들 일자리를 안정적으로 만들어주는 것일 수도 있다. 라고 해서 경제의 목적을 전환한 거예요. 공익적으로. 특정 자본 투자자의 돈을 늘리는 것만이 아니고, 그래서 이거를 소위 사회적 경제, 목표가 돈 늘리는 게 아니라 공적 기여, 고용 안정 이런 것들을 위해서 하는 걸 사회적 기업이라고 하죠. 이 사회적 기업들을 키우면 그 중에 대표적인 협동조합 같은 겁니다. 이게 어떤 효과가 있냐면 우리 성남시가 이런 거 좀 많이 해요. 예를 들면 춘천에도 가로 청소 같은 거 하시죠. 길 청소하잖아요. 이걸 청소 용역기라고 그러는데 청소 용역을 누구한테 회사를 하나 만들어서 그 위탁 계약을 해서 주지 않습니까? 그러면 딱 계약서 쓰는 순간에 30억 바로 딱 떨어집니다. 왜? 보통 가로 청소나 이런 게 청소 용역을 하면요. 보통 30에서 50명 정도 청소 환경미화원을 쓰는데 환경미화원 1인당 예를 들면 280, 90만 원씩의 인건비가 책정이 돼서 계약서로 현금을 줍니다. 주면 청소 용역 받은 회사가요. 그거 다 안 줘요. 그러니까 200, 한 2, 30만 원 주고 50만 원 정도를 다 인마에 포켓해 버려요. 이러면은 1인당 한 달에 50만 원씩 30명이면 돈이 얼마입니까? 얼마예요? 나 계산 그런 거 잘 계산 못해. 곱하기 12 해보세요. 1년에. 몇 억 나오죠? 몇 억이 나와요. 1년에 몇 억이 나오는 사업에 권리금 얼마 줘야 됩니까? 그 몇십억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특혜로 보통 계약을 합니다. 그러니까 저도 시장 돼가지고 우리 그 야구르트 배달하다 죽은 여동생한테 차라리 내 청소회사 하나 만들어줬을까. 그러면 안 되죠. 결국 야구르트 배달하다 그냥 저 세상 갔어요. 근데 하여튼 측근한테 해주면 된단 말이에요. 이거를 제가 청소 노동자들한테 협동조합을 만들어라. 당신이 청소하는 노동자들이 직접 협동조합을 만드는데 거기다가 청소 용역을 주겠다. 그러니까 좋다고 우 몰려왔을 거 아니에요? 그 중에 한 회사를 제가 심사를 거쳐서 골랐죠. 제가 골린 게 아니고 심사위원회에서 제일 잘하는 데 골라주세요. 거긴 새누리당 의원도 있었어요. 근데 그 새누리당 의원이 어떤 회사를 만점을 줬어요. 만점을. 이야, 저기 잘한다. 잘할 것 같다. 그래서 그 회사를 제가 골랐어요. 그게 그 유명한 나눔 환경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그 70명 조합원이 자기들이 회사가 생긴 거예요. 청소회사. 권리금 30억짜리. 얼마나 기분 좋아요. 막 죽어라 청소 막 죽어라 열심히 해. 막. 얼마나 잘했겠어요. 그러니까 정부에서 보니까 야 잘한다. 저기다가 사회적 기업 인정이야 돈 줘라. 이래가지고 이명박 박근혜가 계속 거기다가 1년에 한 8천만 원 정도씩 돈을 대준 거예요. 그런데 이걸 또 이명박 대통령이 좀 철이 없잖아요. 이야 성남시 잘한다. 어? 저렇게 잘한단 말이야? 이거 행정학 교과서에도 안 나오는 막 정말 혁신적인 제도니까 전국의 모든 자치단체 보고 갖다 뺏기라 그래 시켰어요. 국무회의에서. 그래가지고 막 노동부 환경부가요 성남시에 막 벤치마킹 오고 우리 직원이 가서 막 중앙정부 공무원들한테 막 강의하고 막 전국에서 막 수십 군데 자치단체 몰려오고 그랬어요. 그 말 하라네. 그런데 계속 할 거야. 그런데 이 이명박은 그걸 몰랐던 거죠. 그게 이재명인 줄을. 그게 이재명인 줄 모른 거예요. 일단 그렇게 막 해가지고 막 잘한다고 선전을 했는데 어느 날부터 갑자기 획 돌아서 가지고 여기 70명 조합원 중에 민주노동당 당원이 2명 들었다 이거. 종북의 자금줄이다 이거. 이래가지고 제가 그때부터 종북으로 몰리기 시작합니다. 2012년부터 2015년까지 3년 동안 몰려가지고 제가 서울지검에 결국 불려갔지 않습니까? 불려가서 제가 종북으로 제가 죽는 날인데 그날 제삿날인데 모든 카메라가 저를 지시하고 있더라고요. 이재명이 죽는 날을 기념하여 생방송을 하고 있더라고요. 생방송을. 서울지검에 불려오는 거를. 제가 가서 딱 한마디를 했죠. 일거리 준 내가 종북이면은 그 회사에 보조금, 현금 준 박근혜는 고정간첩이다. 그래서 제가 그 다음 달부터 대선 후보 1%로 올라간 거예요. 근데 자, 이 얘기를 하자는 게 아니고 이 사회적 기업을 성남시에는 시내 마을버스 면허도 마을버스 기사들한테 줍니다. 환경 예를 들면 무슨 저기 쓰레기 분리하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뭐 재활용 그것도 제가
사회적 기업에. 이렇게 주니까 성남시가 사회적 기업이 되게 많아졌죠. 그리고 이런 걸 통해서 사회적 기업 협동조합이 많아지면 돈을 특정인이 버는 게 목표가 아니고 우리 구성원 모두가 함께 잘 사는 게 목표이다 보니까 교육만 잘 받으면 열심히 하지요. 그 다음에 돈 잘 벌 때 좀 사내 축적해놨다가 좀 경기 나쁠 때 좀 나눠 갖기도 하고 해고할 필요가 없잖아요. 내가 나를 해고할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러지 않아요. 그래서 유럽에는 스페인의 몬드라곤, 이태리의 볼로냐 이런 데는 이 사회적 기업 협동조합이 너무 많이 발달해가지고 거기는 이 경제 전체의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긴 경기를 타지 않아요. 이태리는 볼로냐시가 다른 어떤 도시보다도 2배 정도의 소득을 올리고 있습니다. 도시 평균 소득이. 몬드라곤이라고 하면 기회되면 한번 찾아보세요. 이 춘천도 사실 그런 거 꼭 필요해서 하는 얘기예요. 몬드라곤이라고 하는 것도 세계적 기업들하고 경쟁하고 있습니다. 협동조합이. 그리고 보수도 한 10% 정도 더 높아요. 그럼 절대 해고하지 않아요. 필요하면 일거리가 없어지면 다른 데로 전환훈련식에 다른 사업장 투입해요. 왜냐하면 자기가 주인이니까. 이러니까 기업 자체도 매우 인간적이고 생산성도 높고 그런 게 바로 이 사회적 기업인데 이 영역이 좀 넓어져야 이 자본주의의 폐해를 좀 줄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혹시 젊은이들 중에 관심이 있으면 앞으로 우리 사회에도 이 사회적 기업 영역이 상당히 유망한 영역입니다. 그래서 이쪽으로 좀 공부하고 진출하는 것도 고려해 보세요. 상당히 제가 보기에는 어디 대기업 취직하는 것보다 훨씬 의미 있는 삶에다가 가능성도 큽니다. 그만하라고 하니까 질의응답 시간이 있어서 저는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아, 째려봐가지고 죽는 줄 알았어요. 아, 째려보는데? 네. 우리가 이제 뭐 질의응답 시간도 좀 갖고 네. 또 인증샷 시간도 있어야 돼서 여기 마치도록 할게요. 아, 우리 사회자님 제가 오셨네. 나왔습니다. 네, 어떻게 여러분 즐겁게 잘 들으신 것 같습니다. 제가 무대 뒤에 있어서 뭐 드문드문 듣긴 했는데, 왜 그 SNS나 또 이렇게 직접 보신 분들이 사이다 발언 뭐 이렇게 했는지를 정말 체감을 할 수 있었습니다. 저희 이거 시작하기 전에 몇 가지 공지사항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오늘 차 갖고 오셨는데 그 나가실 때 그 주차 요금이 없습니다. 예, 아주 좋겠다. 네, 아주 은혜롭습니다. 예. 아, 나가시면서 오늘 강연에 왔다라고만 얘기하시면 여러분 그냥 쫙 통과될 수 있습니다. 우리 인생도 그렇게 다 무사 통과될 수 있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자, 두 번째로 오늘 제가 아까 그 영상 지금 출력해 주시는 분들 감작동 TV 소개를 해드렸는데 감작동 TV 외에 그 온라인 또 출력을 해주시는 분들이 있대요. 나우앤나우라고 하는 분들인데요. 이분들이 벌써 12시부터 와서 같이 준비를 했다고 합니다. 이분들께도 여러분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네. 고맙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제 저희 춘천 시민들께 이제 특별히 드리는 말씀인데요. 내일 5시 도청 앞 광장에서 4.16 합창단, 그 춘천 시민 416명으로 6명으로 구성된 그 4.16 합창단의 공연을 시작으로 하는 세월호 천일 추모제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 계신 여러분들 그대로 세월호 천일 추모제에 같이 뵐 수 있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5시 도청 광장 앞입니다. 예, 꼭 기억을 해주시고요. 자, 그러면 넘어가서요. 오늘 아마 그 얘기 시간이 너무 적으실 것 같아요. 저희가 원래는 1시간 정도만 부탁을 드렸었는데 훌쩍훌쩍 넘어가는데 그 누구도 집중력을 떨어뜨리지 않고 들었다는 이 화면 얼굴을 보니까요. 예. 상당히 흥미로웠고요. 얘기해 주신 거를 뭐 간단하게 제가 이렇게 정리하니까 크게 3가지인 것 같아요. 뭐, 이제 공정한 분배, 이게 되게 중요하다. 이것이 돼야 된다. 그 다음에 부패한 정치 권력을 척결하고 건강하고 새로운 권력을 세워야 된다. 그리고 노동권을 강화시키자. 뭐 이러한 것의 배경에는 뭐 법인세에 대한 얘기, 보통의 정치인들이 정치적인 리스크 때문에 위험 때문에 하지 않는다는 그런 여러 발언들을 마구마구 또 쏟아내 주셨습니다. 네. 자, 여러분들께서 들어오기 이전에 이제 몇 가지 많은 의견들을 붙여주셨어요. 그런데 보니까 말씀하시는 과정에서 어느 정도는 언급을 하신 것이 있고요. 그래서 언급되지 않은 것들 중에서 좀 들어볼까 하는 것들, 뭐 재밌는 거 있는가 한번 볼까 하는데요. 이거 아마 사실은 한편으로는 한마디 해주세요 라면서 좀 이렇게 좀 이렇게 칼 같은 한마디 해주세요 하면서 동시에
우리 춘천 시민들 좀 위로해 주세요라는 그런 메시지인 것 같습니다. 자, 춘천의 김진태 의원에게 한마디 하신다면 그리고 그 김진태 의원하고 앞으로 얼마나 더 살아야 될 우리 춘천 시민들께 또 위로의 한마디 해주신다면요. 네. 네. 우리 앉으시죠. 그 의자를 나름 마련해놨던 것 같은데. 아, 다니시면서. 아, 그래. 아, 진짜. 우리 김진태 의원 좀 그지 마. 아, 저하고 동갑이라더라고요. 아, 그러시더라고요. 네. 네. 아, 진짜. 동시대를 살아온 입장에서 좀 책임감 있지 않으신가요? 아, 저는 뭐 연수원 동기들 중에 다양한 사람들이 있는데 네. 그 착한 사람이 더 많아요. 다행입니다. 네, 착한 사람이 더 많습니다. 네. 그냥 여러분들이 해결해 주세요. 네. 여러분들이 해결해 주세요. 네, 다음번에는 저희가 해결하는 것으로 이렇게 저희한테 미루시는데요. 네. 저희의 결의를 통해서 다음번에는 이번과 같은 그런 일을 겪지 않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네, 그 제가 좀 약간 중요하겠습니다. 덧붙여 얘기하면 이제는 대의민주주의, 그러니까 소위 간접민주제에서 좀 벗어나서요, 좀 직접민주제적 요소를 많이 강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전에는 인구 규모 또는 뭐 지리적인 분산 이런 것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대리인한테 시켜놓고 맡겨놨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는 이렇게 순식간에 SNS 네트워크로 의견도 나눌 수 있고 요구도 뭐 이렇게 모아가지고 요구할 수 있게 됐으니까 이런 걸 좀 받아들여서 저는 이제 국민 소환 제도도 좀 도입하고 국민 발안도 좀 하고 직접 법안 이렇게 뭐 인터넷으로 야 뭐 1% 국민의 1% 하면 의무적으로 국회 본회의 표결하게 뭐 1%하든 2%하든지 국민 직접 제안 발안제도 하고 뭐 국민 그런 것도 좀 했으면 좋겠어요. 야 이건 뭐 법만 고치면 되거든요. 그렇죠. 되게 사소하게 법만 고치면 되는 건데 그게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네, 잘안 그 하죠. 역할들을 해주시는데 우리도 깨어있는 시민으로서의 역할들이 또 필요한 것 같습니다. 자, 뭐 옆에 보면은 뭐 국민 머슴 막 이런 그 그림도 이렇게 붙어 있긴 한데요. 여기에 어떤 분이 이런 거 썼어요. 머슴 주인 이런 말 싫습니다. 같은 국민으로서 힘써 주세요. 함께 막 이런 말 해주셨습니다. 예. 이제 여기는 약간의 반론들이 있긴 해요. 네. 왜 머슴이라고 그러냐 기분 나쁘게. 제가 성남시의 시장으로 취임해서 우리 머슴이다 우리는. 공복이라고 부르잖아요 보통 그죠? 서번트라고 네, 보통 네. 부르고. 근데 이게 서번트 공복의 이 복자가 사실 머슴이라는 뜻이거든요. 이 머슴이 나쁜 말이 아닙니다. 남의 일 대신해주고 월급 받는 사람이 머슴 맞잖아요. 대리인이지. 정확하게 대리인인데 좀 약간 이제 지금 상태가 너무 우리는 대리인 정상인데 지금 지배자가 돼 있잖아요. 그렇죠. 상하관. 요거를 대리인까지 끌어내리려면 머슴이라고 불러야 돼요. 그래서 이게 사실 임시 조치 같은 거죠. 그래서 이게 뭐 정착되면 그냥 대리인, 대리인으로. 위민 대리인, 뭐 이렇게 일본에서는 보통 대리인이라고 많이 하죠. 일본 생애운동 이렇게 하면서 거기는 대리인이라고 부르는데 우리는 뽑은 게 대리인이 아니고 지배자들이에요. 그렇죠. 계속 그런 줄 알고 뽑았는데요. 올라가시면 또 다르게 하시더라고요. 네. 올라가는 게 아니고 그거 본인도 그렇게 말씀하죠. 아니 올라간다고 표현하는 것 그건 자체가 문제. 그렇습니다. 그래서 네, 저희 인식 자체가 바뀌어야죠. 네, 뽑아놨더니 그 뽑아놨더니 뭐와 관련해서 저희가 아마 분권에 관련된 질문이 제가 아까 있었는데 예, 생각하시는 지방 분권의 모습과 또 지방 청년 유출 문제, 또 지방 경제 활성화, 이 분권과 관련된 그런 의견들이 있으신가요? 네. 이게 지방 경제가 죽으니까 청년이 빠져나가고 또 인구가 줄어들고 또 인구 줄어들고 청년이 빠져나가니까 경제가 또 악화되고 그렇죠. 이게 지금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는데 결국 정부가 의지를 가지고 권력, 예산, 역량, 기회 이런 것도 지방에 최대한 밀어내줘야 됩니다. 노무현 대통령의 그 참여정부에서 나름 그 역할을 좀 많이 했죠. 네. 했는데 이게 이제 용두사미가 돼가고 있는 겁니다. 결국 지방 군권을 통해 이익을 보는 것은 사실 다수 국민들인데 이 중앙 집중을 통해 이익 보는 건 소수들이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문제는 이 소수가 언제나 권력과 권한을 갖고 있다는 거죠. 집중이 되어 있죠. 권력 집중해. 권한이. 네. 권력이 집중됐으니까 기회도 집중되고 그게 편하거든요. 속된 말로 해먹기가 편하죠. 그래서 이거를 이겨내려면 이제 소위 자치와 분권을 강화해야 됩니다. 그렇죠. 권한도 많이 주고 기회도 많이 나눠주고 정부가 가능하면 지방에 넘겨주고 이렇게 해야 되는 거죠. 그렇게 해야 지방이 살고 지방이 살아야 이제 뭐 청년들도 그 지방에서 일자리도 좀 찾을 수 있고 애도 낳아서 기를 수 있고 이렇게 되는 거죠. 가장 근본적으로 어쨌든 자치와 분권을 강화하는 겁니다. 근데 이게 참 어려워요. 그렇겠죠. 다 잡고 싶어 해.
다 각자의 그렇죠. 네, 권력과 다 권한을 장악해서 본인 자기 마음대로 하고 중심으로 싶어요. 예, 네, 집중시키고 싶겠죠. 네. 근데 저희 그 강원도 또 이런 춘천 이게 지역의 소도시나 이런 입장에서 사실 그게 생사와 관련된 그 지역의 그렇습니다. 생존과 네.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아마 이렇게 관심 있는 질문들을 좀 네. 같이 많이 해주신 것 같아요. 뭐 예를 들면 같이 연결해서 강원도를 죽이는 수도권 규제 완화라는 기사가 이제 오늘 떴는데 네. 수도권과 지역의 균형 발전을 위한 어떤 정책 방안들이 있을까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하다못해 지대라고 하죠. 땅값도 아까 얘기한 것처럼 수도권이 집중이 되다 보니까 무슨 뭘 하려 그래도 땅 한 평에 막 5천만 원 막 1억씩 이렇게 하니까 제대로 이게 국토가 활용이 되지 못하는 거죠. 근데 그거는 정말로 정부가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분산하지 않으면 자연스럽게 모이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춘천하고 서울하고 옛날에 4시간 걸렸잖아요. 경춘 가도 그렇죠? 네. 4시간 걸렸어요. 근데 거기를 택시가 2시간에 주포하다가 다 없어졌다는 얘기가 있는데 다 죽었다고 네. 나중에 뭐 그런 농담도 있어요. 아재개그 미안합니다. 근데 그게 지금 1시간대로 줄어들었잖아요, 그죠? 네, 지금 거의 한 그러면 시간대. 춘천이 발전을 하느냐? 아니죠. 아니라고 빨려 들어갑니다. 네. 이게 황당한 일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게 주황 집중을 가만 놔두면 자연스러운 현상이에요. 예를 들면 개인이 가만 놔두면 정치 권력을 통제를 하자면 욕심이 끝이 없는 것처럼 우리나라 거 다 가지고 싶어요. 근데 그거는 억제시키는 거거든요. 힘으로. 네. 그러니까 이게 분권 자치라고 하는 거는 힘을 써서 강제해야만 가능합니다. 좀 손실이 생기더라도. 그러니까 의도적인 개입들이 필요한 거죠. 그럼요. 강력한 네, 개입이 그것을 필요하죠. 강력한. 예. 근데 그럴 의사가 지금 현재 기득권자들한테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번에 얘기하셨던 어떤 그 인터뷰의 기사에서 제가 봤을 때는 이제의 싸움은 진보와 보수의 싸움이 아니라 기득권과 반기득권의 싸움이 된다. 네. 예, 그런 얘기를 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니 아까도 이제 언론사 어디 인터뷰에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강원도가 보수적인데 진보적이라고 우리가 이러면 안 되겠다. 제대로 된 나라 만들어야 되겠다라고 해서 지금 촛불을 들고 결국은 대통령을 피 한 방울 안 흘리고 연행자 한 명도 없이 꼬집힌 사람 한 명도 없는 상태로 지금 그야말로 권력자를 내쫓는 전대미문의 역사를 우리가 만들어가고 있죠. 이건 정말 위대한 겁니다. 근데 춘천에서도 우리 김모 의원을 드디어 내쫓을 수 있는 상황까지도 잘하면 갈 것 같아요. 그죠? 네, 이거는 역시 우리 김진태 의원 내 친구의 기여니까 박수 한번 쳐주세요. 박수. 정말 감사합니다. 이번에 제가 이 주제가 보니까 분권 뭐 이런 것도 있는데 저는 이 분권이라고 하는 게 정말로 중요하다. 이 분권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가진 자원들을 효율성 있게 쓰는 방법이에요. 우리 사회의 자원과 기회, 역량, 잠재력은 일정하게 계속 유지되거든요. 근데 이거를 특정 소수가 많이 가져버리면 이 자원과 기회가 효율을 발휘하지 못하죠. 쌓여서 그냥 썩는 거죠. 아끼다 뭐 된다고요? 뭐 그 비슷한 거죠. 근데 이게 골고루 형편성 있게 잘 배분이 되면 그 자원과 기회가 효율을 발휘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 사회가 가진 자원이 총량이 효용성이 늘어나니까 총생산, 총효율이 늘어나죠. 그럼 국가가 발전하고 거기 또 있어요. 그 구성원들이 많은 사람이 기회를 누리게 되니까 그 구성원들이 열정을 갖고 일하게 되죠. 노력하게 되죠. 그러면 개인들도 신나서 꿈과 희망을 갖고 살게 되니까 개인들도 좋고. 근데 이게 모든 게 다 그렇습니다. 하다못해 자원, 토지 이런 것들도 옛날에 한쪽으로 쏠려가지고 몇몇 지주가 동네 거 다 차지하고 말 타고 이틀을 달려야 내 땅 벗어난다 이런 식이 되면 그때가 나라가 망할 때입니까? 흥할 때입니까? 망할 때거든요. 역사적으로 그랬어요. 이 마찬가지로 권력도 집중되면 독점되면 비효율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권력은 꼭 소금을 먹는 것 같아서 조금만 가지면 계속 더 갖고 싶어요. 그래서 점점 권력을 독점하고 뺏고 집중화시키려는 욕망이 생겨요. 이러면 그 권력이 효율을 갖지 못합니다. 그 다음에 이상한 데 쓰여지기 시작해요. 그래서 원래 권력은 분산해놔야 됩니다. 분산. 수평적으로도 분산해서 국가 기관 사이에도 좀 분산하고 또 국가 중앙정부가 너무 많이 갖고 있으니까 지방정부한테 이렇게 분산도 쭉 해야 되죠.
이 중에 혹시 춘천시의원님 계세요? 안 계세요? 혹시 춘천시 예산이 얼마쯤 되는지 아십니까? 뭐 9천억이라던데? 그게 일반 회계, 특별회계 합쳐서 그럴 텐데 모르세요? 좀 알고 다니세요. 여러분 돈이잖아요. 여러분 돈. 예? 여러분의 돈이라고요. 그거 어디다 쓰는지를 모르시죠. 그러니까 마음대로 쓰는 거예요. 단 100명만이라도 관심 갖고 너 이거 왜 돈 이렇게 썼어? 이거 왜 여기다 쓰지 여기다 썼어? 이런 소리 잔소리 하는 사람이 100명만 있어도 춘천시 살림은 완전히 바뀝니다. 이게 지방자치죠. 국가 살림이 되면 국민들은 도저히 접근이 안 됩니다. 이게 1년에 국가 예산이 얼마인지 아시나요 혹시? 400조가 넘죠. 올해 본 예산만 400조입니다. 400조 동그라미 몇 개인지 아시는 분? 아까 그 400조 아시는 분? 동그라미 몇 개예요? 모르겠죠? 지금 쉬어보세요 한번. 한참 걸립니다. 아마 쉬다가 헷갈릴 거예요. 그렇게 엄청나게 많은 돈이라 거기는 느낌이 안 와요. 그런데 춘천 정도면 느낌이 오죠. 인구가 몇이죠? 28만 30만 잡고 9천억이니까 1인당 예산이 300만 원쯤 되는 거죠. 그죠? 이 중에 특별회계 얼마인지 모르겠어요. 그거 좀 빼고 일반 회계만 좀 알면 좋겠는데 대개 아마 일반 회계로 1인당 250만 원 정도 넘을 거예요. 특별회계 기금 이거 빼고 250만 원이 넘는데 성남시가 1인당 예산이 얼마인지 압니까? 160만 원이에요. 더 많은 줄 알았죠? 춘천보다 1인당 예산이 더 많을 거라고 여러분 생각했죠? 부자니까. 천만에 만만의 콩떡이요. 1인당 160만 원, 100만 인구에 1조 6천억입니다. 나머지는 특별회계예요. 그냥 기금이에요, 기금. 한 9천억 되는데, 기금. 1조 6천억을 1년에 쓰는데 이게 1인당 160만 원이잖아요. 그런데 왜 성남시는 여기 춘천이 안 하는 거 많이 하죠. 약 올리기 얘기 좀 해볼까? 청년배당 안 하죠? 교복 무상으로 안 주죠? 산후조리비 안 주죠? 노인 일자리라고 10만 원씩 용돈 버는 사업 못 하죠? 학교에다가 프로그램 지원, 그 토론 수업 지원 이런 거 200억씩 우리 하고 있는데 안 하죠? 어린이집 뭐 사회복지사 복지시설 종사자한테 1년에 월급 한 1년에 한 100몇십만 원씩 더 주는 거 안 하죠? 이게 치면 끝이 없는데 요게 얼마냐 다 합쳐서 1,000억. 1인당 10만 원에 불과합니다. 1인당 10만 원. 다 합쳐서 뭐 성남시가 뭘 많이 하네 어쩌네 10만 원에 불과하다고요. 딱 1,000억 미만. 1,000억 정도를 하니까 1조 6천억 중에 1,000억 정도를 이렇게 용도를 바꿔서 쓰니까 그냥 성남으로 이사 가자는 소리를 막 하는 상황이 나온 거죠. 이 중에 성남으로 이사하고 싶은 분 계세요? 예의상 하는 거죠? 예. 그럴 거라고 봅니다만 성남으로 이사 안 오게 하는 방법이 있죠. 성남으로 이사 안 가고도 똑같이 누리는 방법이 있다. 나는 말하고 안 했어요. 전 더 이상 얘기 안 했어요. 근데 왜 그럴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왜 그럴까? 성남은 시민들이 세금을 많이 냅니다. 그래서 부자라 그래요. 아? 왜 표정이 그러세요? 저는 아니라니까. 저는 아니고. 근데 이분은 사실 사법연수원 할 때 잘 몰랐고 나중에 보니까 좀 과한 행동을 많이 하는데 보니까 18기인 거예요. 연수원 18기. 18기. 18. 근데 왜 웃는 거예요? 내가 18이라는 말을 좋아하긴 해. 근데 저도 사실 그때 보니까 저렇게까지 하는데 야 춘천에서는 그래도 또 재선했죠. 야 저러는 데도 되는구나. 제가 그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아마 여러분들이 최근에 그런 느낌이 곱하기 2가 된 것 같습니다. 박근혜 우리가 뽑았는데 물론 뭐 안 뽑은 사람도 있고 찍은 사람도 있고 놀러 가버린 사람도 있겠지만 여하튼 우리가 뽑았다고 돼 있긴 하잖아. 그죠? 뭐 진짜 됐는지 잘 모르겠고 진짜 됐는지 잘 모르겠고 여하튼 형식적으로 뽑아서 된 거예요. 근데 그 사람한테 지배당하고 있는 것도 못 견디겠는데 어느 날 보니까 그것도 가짜였어요. 최순실이었어. 그래서 우리가 억장이 무너졌잖아요. 야, 진짜 자존심 상한다. 못 살겠다. 그러고 있는데
이, 이 인간까지, 아이고, 미안합니다. 이 양반까지, 또 이 양반 하니까 야, 임마라고 해석을 하대요. 며칠 전에 TV조선이 또, 이 양반아! 내가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요걸 야, 임마! 그랬다고. 왜곡을 해가지고, 예? 다운표 따가지고, TV조선이 보도를 했길래 제가 화나가지고, 제 전공이 뭐죠? 고발이지. 내가 TV조선 고발해놨어요, 지금. 예. 근데, 이 양반아! 이런 거 가지고, 그러던데. 약간, 우리, 김진태 의원께서, 촛불은 바람 불면 꺼진다. 뭐 그랬다면서요. 예. 근데 촛불이 그게 그냥 보통의 촛불은 바람 불면 꺼지는 게 맞는데 훅 불어도 꺼지는데 이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나오는 이 촛불은 건들면 더 커지죠. 예, 들불처럼 번지죠. 이 양반이 그걸 몰랐던 것 같습니다. 예, 몰랐던 것 같고 우리 춘천 시민들의 자존심을 살려주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 박근혜 대통령이 한 일이 여러 가지 업적이 있는데 우리 알고 있죠? 첫 번째 이 양반이 몇 개를 했는데 공약을 지키셨어요. 대통령을 사퇴합니다. 했어요, 그죠? 이건 곧 실현해야 될 것 같아요. 두 번째, 지하 경제 활성화. 에? 지하 경제 활성화 했어요. 또 있어요. 뭘 했냐면, 국민 통합을 이뤘어요. 왜? 대단한 겁니다, 이거. 국민 통합을 이뤄가지고, 95%의 국민이 한마음 한뜻으로 대통령 퇴진을 요구하게 됐어요. 정말 훌륭한, 박수 한번 쳐주십시오, 박수. 이것처럼 이 박근혜 이분 때문에 우리가 야, 이 민주주의가 이렇게 망가졌구나 라고 생각해서 자, 기왕이면 우리가 암울한 시대에 좀 이런 것도 좀 즐겁게 하면 좋죠, 그죠? 우리가 엄숙하게 솔직히 여기 와서 뭐 이재명 시장한테 무슨 학술 연구하러 와가지고 학점 딸 것도 아니고, 그죠? 제가 자주 얘기하는데 절대로 제가 하는 얘기를 100% 믿어가지고 어디 학술 논문에 인용하면 안 됩니다. 이재명 주장에 의하면 이런 거 하면 안 돼요, 그죠? 제가 며칠 전에 전원책하고 얘기했는데 12.1을 잘못 외워가지고 11로 내가 외우는 바람에 저는 11.7로 외우고 있었어요. 12.1인데 그래서 그걸 또 꼬투리 잡혀가지고 사실 우리 전원책 변호사는 저하고 인연이 좀 많죠. 인연이 좀 많고 정명을 상대로 제가 종북몰이 소송할 때 상대방 변호사였어요. 정명이 나한테 졌죠. 500만 원에다 이자 97만 원까지 해서 내가 597만 원 내가 받았어요. 그거. 그때 변호사이셨고 또 이분이 저를 좋아해요. 좋아해서 차명진 의원이라고 기억하시나요? 차명진 의원이 채널A에 나가가지고 이재명 시장이 형을 병원에 강제 입원시켰다더라 막 이런 소리를 막 하는 자리에 전 변호사가 같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전화해가지고 사과하라는 뜻으로 야, 그거 사실이 아니다. 우리 형수하고 조카가 입원시킨 거지 내가 한 게 아니다 그거. 그러면 미안하다고 전화라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차 변호사가 차명진 의원이 말을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또 소송했죠 제가. 소송해가지고 700만 원 뜯었어요. 그래가지고 그런 인연도 있는데 우리 전원책 우리 그 변호사가 또 TV조선을 맡게 됐다고 그래서 제가 자기 프로그램에 출연해 달라고 갔어요. 갔더니 막 혹시 유튜브 영상 가끔씩 보세요? 거기 보면 뭐 전원책 논파하는 뭐 이재명 어쩌고 그런 영상이 있습니다. 거기서 본인이 좀 당했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뭐 그랬는지 그날 토론은 좀 토론 같지 않게 이상하게 돼버렸습니다. 오늘 그 얘기하고도 좀 관계가 있는데 뭐 그 얘기는 좀 이따 하기로 하고 네, 기왕이 이쁘게 네, 감사합니다. 근데 이분들 누구세요? 오늘 얘기 주제가 또 좀 무거워요. 본관과 사회적 경제. 근데 저는 주최 측이 요청해서 하는 대로 절대로 말하지 않습니다. 감안은 하는데 별로 고려하지 않죠. 여기가 우리 김진태의 고향 맞습니까? 아니 뭐 아니야 보니까 왔던데요. 여러분들 못 살겠어요? 요새 뭐 상 안 받기 운동 뭐 이런 것도 한다 그러시고
제가 얼마 전에 기사에 보니까 무슨 목욕탕에서 발견했는데 뭐 이런 얘기도 들었고 요새는 뭐 여기 잘 없다고 그러던데 제가 그분하고 인연이 좀 있어요. 우리 사법연수원 동기예요. 이 그대 사라지지 말아라. 박노해. 지금 세계가 칠흑처럼 어둡고 갈 길을 잃은 희망들이 숨이 죽어가도 단지 언뜻 비추는 불빛 하나만 살아있다면 우리는 아직 끝나지 않은 것이다. 세계 속에는 어둠이 이해할 수 없는 빛이 있다는 걸 나는 알고 있다. 거대한 악이 이해할 수 없는 선이, 야만이 이해할 수 없는 인간 정신이, 패배와 절망이 이해할 수 없는 희망이 깜빡이고 있다는 걸 나는 알고 있다. 그토록 강렬하고 집요한 악의 정신이 지배해도 자기 영혼을 잃지 않고 희미한 등불로 서 있는 사람. 어디를 둘러보아도 희망이 보이지 않는 시대에 무력할지라도 끝끝내 꺾여지지 않는 최후의 사람. 최후의 한 사람은 최초의 한 사람이기에 희망은 단 한 사람이면 충분한 것이다. 세계의 모든 어둠과 악이 총동원되었어도 결코 굴복시킬 수 없는 한 사람이 살아있다면 저들은 총체적으로 실패하고 패배한 것이다. 삶은 기적이다. 인간은 신비이다. 희망은 불멸이다. 그대 희미한 불빛만 살아있다면, 그러니 그대 사라지지 말아라. 네, 이 어둠의 시대에 빛을 나눠주는 희망의 한 사람, 이재명 성남시장님을 모십니다. 여러분 큰 박수로 맞아 주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이재명입니다. 네, 쑥스럽네요. 너무 소개가 과해서 제가 한 번도 이런 일을 당해보지 않았습니다. 역시 춘천답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는 사실 이 춘천에 그 데이트하러 많이 왔었어요. 공지천 이름만 해도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죠? 공지천. 그다음에 뭐 춘천으로 오는 길 자체. 좀 거기는 저는 아까 오면서 누구한테 물어봤는데 이 경춘 가도라고 불렸는데 그 가짜가 저는 아름다울 가짜인 줄 알았더니 좀 전에 물어보니까 길 가짜였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지금까지도 경춘 가도는 아름다울 가짜를 쓰는구나 이렇게 생각했을 정도로 저는 이 춘천에 대한 느낌도 좋습니다. 사실 평소에 자주 옵니다. 집사람하고 시간이 뭐 워낙 짧으니까 집사람하고 가끔씩 그 도청 앞에 그 닭갈비집 있잖아요. 그거 가서 슬쩍 먹고 가기도 하고 그럽니다. 또 몇 인분 싸가지고 며칠 동안 먹고 하는데. 그런 아름다운 춘천에서 여러분들 이런 자리를 갖게 돼서 정말로 반갑고 감사합니다.